자, 이제 우리 교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 보면 312페이지에 정실주의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관주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뭐 역관주의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봤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주의라는 말이 나와요. 이 실적주의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 우리 앞서 보니까 이게 이제 영국과 같은 영국 등의 국가에서 영국 등 여기는 이제 전통 농경사회의 전통이 있는 국가들을 묶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산업사회의 특성을 가진 나라. 물론 이거 따지고 보면 구분법이 조금 웃기긴 해요. 왜냐면은 산업화도 영국이 최초로 했거든, 세계에서. 그런데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다짜고짜 산업사회로 진입한 국가들 있잖아요. 신생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요거는 이제 다짜고짜 간 애들, 신생국가 같은 경우가 되고, 농경사회 여기 전통을 가진 애들이에요. 전통국가들 이런 데라고 봐두시고, 여기를 봤을 때 여기는 이제 정실주의였었지 않습니까? 네, 정실주의에서 뭐로 갔다 그랬어요? 정실주의에서 이렇게 이제 계급제로 바로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미국과 같은 이런 신생국가들은 여기는 이제 뭐 미국의 이제 특성입니다만은 역관주의를 하다가 그러다가 뭐로 간 거예요? 이러다가 직위분류제로 간 건데요. 직위분류제. 한마디로 농경사회 전통 있는 나라들은 계급제, 산업사회 신생국가들은 직위분류제 이렇게 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역관제가 뭐 미국의 이제 특수한 경우이고, 그죠?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보시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이 따지고 보면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얘네가 다 그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정실주의나 역관제에서 벗어나 가지고 이게 다 실적주의 아닙니까? 실적주의로서 능력을 이제 중시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적주의로서 능력을 중시했다. 맞죠? 그 전하고는 달라진 게 그런 점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시험 문제에서 정실주의, 역관주의랑 비교하면서 얘네들을 끌고 나왔으면 얘네들을 실적주의라고 지칭하셔도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가령 계급제랑 직위분류제를 둘을 비교할 때는요, 이런 표현을 해버릴 수가 있어. 여기 나와 있는 직위분류제가 이게 진정한 실적주의이고, 계급제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계급제는 얘는 직업공무원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둘을 대비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저 계급제도 실적주의다, 과거랑 비교해 봤을 때. 그렇지만은 한편 여기는 뭐예요? 이 직위분류제 같은 경우가 더 실적주의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얘랑 비교한다 그럴 때는 얘를 실적주의라고 하고, 얘는 그럴 때 직업공무원제라고 표현해서 나올 거예요.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다, 시험 문제에서. 좁은 의미로 봐서. 알겠죠?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실적주의로 구분될 수도 있지만은 그 색깔이 좀 옅기 때문에 얘는 실적주의가 아닌 걸로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됐죠? 네. 뭐랑 비교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해 보시고, 그 실적주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인사행정의 기준을 당파성, 혈연, 학연, 지연 등이 아닌 개인의 능력과 자격과 실적에 두는 제도가 실적주의다, 이 말입니다. 실적주의. 자, 그래서 영국에서 보니까 뭐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잡다한 얘기들은 지나가셔도 되고, 1차 추미련령과 2차 추미련령이 있습니다. 1차 추미련령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독립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거예요. 독립인사위원회. 자, 이쯤에서 제가 한번 참고로 이 말씀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인사행정의 기구 뒤에 있어요. 이 뒤에 나올 거예요. 뒤에 나올 건데 미리 좀 땡겨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인사행정 기구의 구분을 봤을 때 있잖아요. 이게 독립성이 있는지 없는지와 합의제 여부를 가지고서 나눕니다. 그래갖고 이게 뭐냐면은요, 합의제냐 단독제냐. 자, 이게 합의제 기구냐 아니면은 단독제냐. 단독제는 뭐겠어요? 단독제는
단독제는 그 인사행정 담당한 조직이 피라미드 형태로 딱 돼갖고, 그죠? 위에 이제 최고, 여기에 이제 이 대표자가 인사행정을 관장하는 것이고, 위원회 제도는 우리 앞에서 공부했다시피 여기에 의사결정을 위원회가 한다는 거예요. 위원회. 합의제 형태로. 합의제 형태가 그러니까 위원회 제도라는 거죠. 위원회 형식을 취해가지고 위원들끼리 모여서 합의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독립이냐 비독립이냐를 알아봐야 돼요. 독립이냐 비독립이냐.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2x2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2x2가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4가지 유형이 나오는 거잖아요. 4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여기를 독립 합의제형이라고 하는 것이고, 독립 합의제형. 그 다음에 여기가요 비독립 단독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비독립 단독형. 이렇게 오는데 독립합의제형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독립합의제형의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에 나와 있는 독립적인 지금 인사위원회가 나와 있잖아요. 그거 독립이란 말 들어갔고 위원회란 말 들어갔으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저게 미국 쪽에 펜들턴법 이후에도 여기가 이제 사례예요. 미국의 연방 인사위원회라는 게 설치가 돼요. 연방의 인사 문제를 위원회에서 다루었다. 이렇게 이제 선언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독립성이 있는 겁니다. 여기는요, 그 어떤 정치인도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합의제 기관으로 위원회 형태로 해서 누군가의 독단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비독립 단독형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뭐가 있겠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인사혁신처가 여기 들어가지 않을까요? 인사혁신처? 네, 그러니까 인사혁신처는 이렇게 출범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인사혁신처가 기존에 중앙인사위원회라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 중앙인사위원회 기능하고요, 플러스 행안부에서 하고 있던 이제 행안부의 인사 기능, 인사의 이제 이 업무, 이것을 갖다가 인사혁신처가 다 몰아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시기는 좀 달라요. 중앙인사위원회는 언제까지 있다 없어졌냐? 노무현 정부까지 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설 때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고, 그 다음에 인사혁신처는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사건 터지고 그 정부 조직 개편한단 말이에요. 예? 이런 사고도 대응 못하는 정부가 이대로 유지해서 되겠냐? 이거 좀 바꿔봐야 된다 해가지고 자체 개혁이에요. 자체 개혁. 청와대 발로 우리 조직 개편하고 다시 한번 일신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화 좀 진정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인사혁신처 이런 걸 만들었어요. 공무원 인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관리를 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무원들의 책임을 묻는 형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인사행정을 따로 담당하라고 이제 인사혁신처를 설치하게 된 겁니다.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인사혁신처가 있는데 이게 비독립이에요. 비독립이죠. 우리 조직도에서 어디 들어가 있었어요? 인사혁신처가 처니까 총리 밑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총리 밑에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단독형이죠. 인사혁신처장이 차관급이거든요. 차관급 처장인데 이 처장이 다 자기가 주관하는 거예요. 다 주관하는 겁니다. 주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차관이 다 주관하고, 그런데 인사행정에 있어서는 어때요? 자기가 다 총괄 책임자인 거예요. 장관도 안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왜 차관이냐면 하는 일의 영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차관인 것이지, 사실은 그 권한으로 보면 굉장히 막강한 거죠. 이 조직 전체를 그냥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비독립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입김 같은 거에서 자유로워요, 안 자유로워요? 자유로울 것 같아요? 여러분, 인사혁신처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시켜줬어. 근데 청와대에서 이 사람을 여기다 배치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얘기가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딸랑딸랑 해야지. 딸랑딸랑. 딸랑딸랑 안 해요? 내 소신껏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쉽진 않지. 이게 비독립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인사행정을 객관적으로 못하고 사실 정치적 입김에 휘둘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럴 가능성은 항상 상존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는 봐야 되죠. 그러지만은 아무튼 신속하고 발빠르게 인사행정을 결정할 수 있는 이 단독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특징이. 자, 이 두 개가 이제 통상적인 형태로 비교가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절충형이라 그래요. 절충형인데 여기를 보면 이제 비독립 합의제형이지 않습니까? 비독립 합의형, 합의제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는 뭐 우리나라에 있었던 말이에요. 아까 말했던 중앙인사위원회가 이런 거였어요.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데 대통령 밑에서 인사 문제 거들어주는 거죠. 위원회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제도를 유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독립 합의제형으로 이런 사례를 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뭐 여기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대통령이 존중을 많이 해주면은 의미가 커지는 거고, 대통령이 뭐 존중할 마음이 크게 없으면은 그러면은 또 그냥 유명무실한 거고 뭐 이런 거죠. 비독립이니까. 네, 그렇게 됐던 것이고, 또 다른 절충형은 이제 독립 단독형인데, 이 독립 단독형은 좀 웃기지 않아요? 되게 웃긴 거예요. 독립돼 있어. 그 어디에도 간섭을 안 받아. 타치를 안 받는데 단독제래. 그러면 거기에 수장이요, 지멋대로 해도 그만이라는 얘기잖아요. 아무런 견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이지 않아요. 저런 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속에서요, 지금 아까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여기서 이제 막 아까 이제 뭐 있었냐면 여기서 이제 추밀원 영이 있었고, 추밀원 영, 그리고 여기는 펜들턴법이 있는데, 이 법들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게 중앙인사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인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걸 운영했다는 것이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추밀원령에 거기 독립인사위원회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공개경쟁시험을 2차 추밀원령 때 도입을 했고요. 계급을 세 분류, 세밀하게 분류를 했고,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로 오게 되면 1860년대 이후부터 공무원제도 개혁이 주창이 되다가요, 충격적인 사건들이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때가 이제 60년대부터 이게 주장은 됐지만 공화당이 수십 년간 집권을 해요. 정권을 안 넘겨주고. 그렇게 됐던 게 이제 링컨의 노예방이 있었고, 노예방 이후에는 이제 공화당 쪽이 계속 집권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반대편에서는 야, 이거 쟤네가 다 독식해서 먹고 대통령에 대한 견제는, 내부 견제도 하나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자기네 편끼리 다 하니까 이거 안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들이 쭉 있었는데, 그게 무시되다가 80년대로 넘어오게 되면 그때 충격적인 사건이 있죠. 가필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을 당하는데 왜 암살을 당했냐면, 내가 가필드 도와줬다 이 말이야. 대통령 당선되라고. 그런데 나한테 이런 어수르기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자리나 하나 뚝 던져주고 말으려고 했느냐? 나이 너무 분노스럽다 해가지고요, 대통령을 암살하는. 그러니까 이게 반대파가 죽인 게 아니고 자기네 역관 운동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이 대통령을 암살하는 원한을 품고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엄청 충격을 받게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총선이 있었는데 총선 결과도 공화당한테 별로 유리하지도 않고, 결과가 이렇게 되면서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우리가 계속 정권을 연장할 수 없구나. 공화당도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그래 뭐 역관제 하지 말까? 이렇게 동의하게 된 거지. 다음번에 정권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사실은 그러면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어떤 상황들이 맞아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펜들턴법이 통과가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돼가지고 오게 됐고 뭐 주요 내용 이런 거는 다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인데, 이 주요 내용을 보면 영국이나 미국이나 전부 다 정책 중립과 공익의 추구, 공무원의 신분보장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신분보장이 있긴 있는 거예요. 전부 다들 옛날에 비했을 때보다. 자, 이렇게 봐두시고,
그 장단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이제 장점들은 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끄떡끄떡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공무원의 질도 올라가고 수준도 올라가고 말이야. 그 다음에 임용의 기회도 넓어지고 예, 그렇게 되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 중에 인사행정의 소극성, 이게 뭔 말인가 싶을 거예요. 인사행정의 소극성. 인사행정이 소극적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인사행정이 소극적이다. 그건 이런 거예요. 역관제가 그래도 조직적으로 우리가 정권을 잡는데 기여한 사람들한테 자리 배치를 척척 해주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끌고 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런 면도 있고, 민주주의에서 선거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를 끌고 가는 에너지가 된다. 이게 사실 동력이 되는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인천공항공사 다시 가볼게요. 여기서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서요, 기존에 뽑아서 출입국 관리 시켰던 사람들 있잖아요. 데스크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실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요 일에 적합한 사람들을 뽑았어. 근데 비정규직으로. 뽑아가지고 교육훈련도 시키고,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야. 몇 년씩 일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그냥도 아니고 기본적인 소양은 갖춰와라. 그럼 정규직 시켜줄게. 그러고서 자체 시험을 통해 가지고 정규직 전환하겠다 그랬더니 이게 프레임이 어떻게 바뀌어 버렸냐면은 불공정하다. 시험 준비하고 열심히 그 공항공사 들어가려고 준비했던 사람들한테 역차별이 왔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버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그렇게 되면은요, 뭐 딴 거 다 떠나서 일단은 인사행정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에 쫓아다니면. 그럼 앞으로는 모든 시험을 다 시험 성적으로만 잘라서 뽑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게 인사행정의 소극성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렇게 되면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다양한 루트로 선발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선발하는 쪽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게 왜 시험 성적으로 자르는 것만이 공정하다고 말할까를 보면 그건 뒤에 가서 해답이 나와요. 객관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객관성. 누군가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인데, 객관성의 확보가, 그런데 다만 시험 성적만으로 객관성을 확보한다라고 보는 것도 좀, 예, 이것도 좀 납득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객관성 확보는 누군가 한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 아까 정실이나 역관이나 이런 걸로 땡겨가면은 그거는 객관성이 떨어지는 거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절차를 만들어 놓고 그 절차를 거치면은 그것은 왜 안 될 일이냐 이거예요. 예전에 한번 이게 비슷하게 한번 툭 터진 적이 있었던 게 그게 있었어요. 기간제 교사들 있죠. 기간제 교사들, 학교에 기간제 교사들을 나중에 정식 채용해주면 난리가 나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은 그건 이제, 그죠? 제대로 된 시험을 봐서 들어가지 않았다. 실력이 부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그랬었는데, 모르겠어요. 경험을 그 자리에 가서 나름은, 그리고 거기에 맨 처음에 비정규직으로 들어갈 때도 뭔가 보고 평가하고 나름의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뽑힌 거잖아. 그리고 경험도 쌓았잖아, 몇 년씩. 그럼 그 경험을 날리는 것보다는 조직에서는 그 경험을 쌓은 사람, 여기서 일을 잘 처리한 사람을 그대로 정규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손해입니까? 조직에서는? 손해가 아니죠. 손해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꼭 부조리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 오해의 눈초리? 비슷한 거고, 아니 그 과정에 물론 부조리가 끼어들 여지가 생기긴 하지만은 그걸 부조리로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실력을 보여준 사람을 뽑겠다는데 그걸 못하게 다 반대하고 막아버리면 그럼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인사행정은 적어도 이걸 평가는 우리가 뭐 안 하더라도 옳다 그르다의 논쟁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건 인사행정상의 소극성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무서워서 어디 사람 뽑을 수가 있나? 다른 방법으로는. 그럼 무조건 시험만 봐야 되는 거예요. 시험 성적으로만 승부해야 돼.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뽑는 입장이 돼봐, 이제 거꾸로. 지금 내가 청년 구직자로서의 입장에서 벗어나서 뽑는 사람이 돼봐요. 시험 성적 좋은 애가, 공부 잘하는 애가, 얘가 인성도 좋습니까? 공부 잘하는 애가 인성이 나쁘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공부를 잘하는 애가 또 인성하고 비례한다라고 보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건 별개의 문제잖아. 얘가 조직 적응력 같은 건요, 시험 봐서
걸러낼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거는. 그 대기업 같은 데는 어떤 것도 해요. 사람 뽑아놓고 이 합숙시켜가면서 막 연수를 해서 평가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건 왜냐면 하는 행동을 보는 거예요. 팀 과제 같은 거 주고 얘네들이 어떻게 하나, 솔선수범하나, 지만 잘났다고 하려고 경쟁심만 막 자극돼갖고 그렇게 하진 않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관찰하기도 하잖아요. 돈 많은 데들은. 돈이 있으니까 하는 일입니다, 그게. 사람들 뽑아다 임시로 1차 걸러서 그 사람들 놓고 엄청 돈 써가면서 그렇게 해서 들여다보고 뽑는 거야. 근데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데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 이걸. 시험 성적이 좋다고 이 사람이 조직에 잘 스며들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것도 뒤에서 다시 나올 얘기지만은 시험 성적 좋은 사람이 무조건 업무 능력도 좋다,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게 맞춰가려고 노력은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낼 때. 그러지만은 100%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사행정을 적극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임시로 가능성 있는 사람 뽑아서 굴려보고 거기에서 이제 적응 잘한 사람, 여기서 능력을 발휘한 사람을 뽑겠다, 이럴 수도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난리나. 아무튼 민간 기업까지는 타치를 못하니까 뭐라고 못하는데, 이 공짜 들어가는 데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요, 불공정하다, 뭐 어쩌려고 그러냐, 이런 거예요. 그 프레임으로 의사들, 아까 의사 얘기도 좀 했는데, 의사들도 오해하는 게 있더라고요.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 정치적으로 의대 정원 늘린다 그랬잖아요. 공공의대를 만들면 공공의대는 정치적으로 찔러 넣는다, 거기다가. 그 뭐 여당 의원 자식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찔러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뭐 경계해야 될 필요는 있는 거죠. 경계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은 그걸 제도화를 안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그런 우려 때문에 구더기 묻어서 장 못 담근다고 의사를 늘리면 안 된다, 이 얘기는 논리의 비약이에요. 그건 논리의 비약입니다. 그게 불만이면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 되지. 그것 때문에 의대 정원은 절대 증설 안 돼, 이렇게 하면 지네들이 농촌으로 좀 가든가요. 농촌에는 의사가 없어갖고 난리예요, 지방으로 가면. 아니, 지방에서 아프면요 무조건 서울로 오잖아. 지방에 의료진이 부족하고요, 병원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 안 하고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오죽하면 네가 시골에 와 있겠냐, 이런 식으로 막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할 거 아니에요. 시골에 아무도 안 오려고 그러는데 너는 시골에 와 있는 거 보니까 서울에서 밀려났니? 이런 시각이 생겨버리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더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방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할 의사들을 키워내겠다 해갖고 공공의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국가 돈으로 키워내서 지방에 10년 이상 넌 여기 무조건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를 한다고 했더니, 야, 거기에 공공의대에다가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찔러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니, 그건 걱정해 볼 만합니다. 타당한 걱정이고 합리적 의심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제도화할 때 그런 거를 반대해서 막는 거는 되게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러는 거는, 그죠? 그러지만은 그것 때문에 의대를 만들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비약이잖아요. 비약이에요. 그리고 국민 저 공감을 못 얻은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국민들이. 자, 이 뭔 말인지 알죠? 근데 이게 요즘에 이렇게 우리가 민감하게 공정성 프레임으로 모든 걸 다 몰아가려고 그래요. 자기네 주장을 관철시킬 때. 그렇게 하면 안 공정해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다고. 그런데 아무튼 이러면은 아무튼 위축은 돼요. 대학 얘기도 잠깐 해볼까? 여러분들이 그 세대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입학사정관이 한동안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자리를 못 잡아. 왜? 인정을 안 해줘, 사람들이. 대입만큼 예민한 데가 어디 있어 또. 대입만큼 예민한 데가 없잖아요. 요즘 취업하고 대입은 엄청 예민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입과 관련해가지고 다 인생 걸고 하는 거니까 예민할 수밖에 없죠. 근데 대입의 입학사정관은 가능성 있는 애. 지금 성적이 좀 떨어지더라도 얘는 가능하다. 얘는 지금 조건이 좀 좋지 않아서 저 상태에 있지만은 얘 전폭적으로 밀어주면 얘는 크게 될 놈이다. 그걸 입학사정관이 찾아내라는 거예요. 이 미국이 하는 제도잖아요. 그걸 도입했으나 우리나라에서 안착이 안 되고 그대로 아웃됐습니다. 일단은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을 유지할 만한 비용 감당이 안 되고, 감당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입학사정관이 그런 식으로 있으면요 의미가 없어요. 입학사정관이 몇 명만 딱 집어넣고 얘네들을 계속 추적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관리해야 되거든. 그래서 가능성 있는 애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 입학사정관 뽑아놓고 너무 많은 애들을 다 관장이라 그러니까 그냥 서류 보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입학사정관 제도는 의미가 없어요. 미국에서는요 그런 것도 있어요.
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 자기가 하버드를 나왔는데 그분은 고학하신 분이에요. 고학을 했는데 하버드에 추천권이 있대 자기한테. 나한테 잘 보여라. 추천권이 있다. 근데 아무나 추천 안 해주시고 정말 그 자기처럼 사연이 있는 학생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 추천권이 있어서 추천하면 거의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네 동문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뽑아서 보내라. 우리가 받아줄게. 이런 것도 해. 그게 이제 적극성이잖아요. 적극성인데 그거 안 되는 거야 이게. 여긴 다 시험 봐서 능력만 가지고 보자 이렇게 하니까 됐죠. 이제 이해가 충분히 왔어요? 인상적인 소극성. 그래서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뒤에 나머지 단점들도 있지만은 좀 밀어두고 일단은 여기에서 그래서 이걸 하다가 야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인상적이 너무 소극화됐다. 시험 성적만이 다냐? 그건 아니지 않냐? 그래가지고 뭐로 오냐면은 직위분류제가요. 미국 얘기로 보면 여기서 이런 표현을 써. 적극적 인사행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를 도입해요. 적극적 인사행정이다 그랬을 때 있잖아요. 적극적 인사행정은 요겁니다. 실적주의의 토대를 깔고 있어요. 이걸 포기할 수는 없죠. 실적주의의 토대를 깔고 있습니다만 실적주의 토대 위에서 역관주의 있지 않습니까? 역관주의의 장점을 이제 결합하는 거예요. 장점을 결합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가 되냐면은요, 그런 거죠. 그 쿼터제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임용할당제라고 우리 번역할 수 있는 쿼터제. 요 사례가 바로 이제 임용할당제. 제가 되는 거죠. 임용할당제.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거예요. 하는 거야. 한때 그거 가지고 또 그 뭐 성차별 뭐 이런 걸로 들고 나오려고 성에 대한 역차별 이런 걸로 들고 나오고 시도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는데 재작년쯤 어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페미니즘 반대하는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단체 같은 데서 뭐 어떤 문제 제기를 했냐면 공무원에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가 있잖아요.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는 선발해놓고 봤더니 한쪽 성이 30%에 미달하면 30%를 채워주는 거예요. 30%까지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뭐라고 막 성명 발표하고 막 반대 운동 펼치기 시작했냐면 이걸 폐지해야 된다면서 주장을 해요. 이것 때문에 남자들이 실력을 쌓고도 여자들 할당 채워주느라고 역차별 당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모르겠어.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다 공존하는 게 민주주의니까 주장하는 건 좋은데요. 팩트에 기반해야 될 거 아니야 적어도. 팩트가 다 틀렸어. 그래서 건드리다가 쪽만 당하고 물러섰는데 하나.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는요. 뽑아놨더니 한쪽 성이 70%가 넘어. 그럼 거기 있는 사람을 밑에서 커트해버리고 다른 쪽 성을 30%까지 채워주는 거냐? 아니요. 그게 아니고 뽑힌 사람은 냅두고 30%가 미달되는 성 쪽 있죠. 여기에 추가 합격을 시켜가지고 전체 비율이 30%를 넘게 하는 거예요. 기존의 실력으로 붙은 사람을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팩트 체크가 틀렸죠? 난 첫 번째. 또 하나. 공무원 시험은 지금은 여기 남자가 많아 여자가 많아. 비슷한가? 공무원 시험은 여성이 더 많아요. 우리 사회가 민간 기업은요. 공조직하고는 다르잖아요. 알게 모르게 여성 차별을 많이 합니다. 뽑을 때부터. 그런 편견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여자 뽑아나 봐라. 야, 그거 뽑아, 그거 가르쳐봐야 그거 시집 가고 그거 애 키우면은 그거 금방 그만둬. 이래버리고 실제로 내가 그래서 인사를 담당해봤던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실제 여자가 능력이 떨어지냐? 내가 물어봤어. 단도직입적으로. 네, 그 공공기관에서 인사 과장을 했던 애도 친구가 있어가지고 내가 물어봤어. 그리고 야 진짜 떨어지냐? 그게? 이 민간 기업에서도 사람 뽑고 맨날 했던 애도 있고. 그래서 물어봤어. 떨어지냐? 그랬더니 민간 기업 쪽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좀 떨어진대. 의지가 떨어지고 열정이 떨어진대.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건 이거였죠. 그럼 그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여자들을 니네 승진시켜 주냐? 이렇게 물어봤죠. 승진자는 없대. 근데 이제 그걸 이렇게 믿는 거지. 어떻게 믿냐면은 여자들이 노력을 덜해 남자들만큼 목숨 걸고 안 한다는 거지. 말하는 게. 그래가지고 승진을 시켜줄 만한 사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은 그래서 또 거꾸로 물어봤다니까요. 야, 그게 닭이 먼저니 달걀이 먼저니 문제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지. 여성들을 승진시켜주지 않으니까. 승진시켜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성들이 여기에 목숨을 걸 필요를 못 느끼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이 조직 문화가 남자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그리고 더 구조적으로는 국가가 이제 보육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을 해야 그래야지 여성들도 그죠? 자기 직장에서 승부를 다 보는데 보통은 이럴 때 여성들에 대한 처우가 더 낮으니까 이렇게 승진의 기회라든가 유리천장이라 하잖아요. 민간기업은 실제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보통은 여성들이 자기의 그죠? 직장 생활을 포기하고 아이의 양육을 도맡아 버리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지 이거를 가지고 단편적인 걸 가지고 야 여자보다 남자가 더 열정적이야 이건 과학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반증해 보면 우리 사회 여전히 여성들이 사회생활할 때 차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선발할 때부터 민간 기업은 근데 공적인 영역은 그거를 개조하려고 사회에 뭔가 그죠 메시지를 줘야 되고 그래서 여성들이 많이 와요. 여기는 그런 차별이 없다라는 걸 알고 육아휴직 쭉 다 써도 누가 뭐라고 안 하고 눈치 주는 사람 없고 눈치 주면 뭐 할 거야? 순환보직하면 되는데 그렇잖아. 누군가 아우 내가 너 왜 이렇게 애를 많이 낳니? 너 때문에 우리가 맨날 커버하느라고 고생스럽다 이런 말 안 들어도 되잖아 여기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곳 이거 아닙니까? 민간 기업도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진화가 되려면 그래야 되는데 아무튼 그 얘기를 길게 할 건 아니고 어쨌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그 얘기하다 그랬지. 임용할당제 결과를 분석해 봤더니 그 당시에 남자가 부족해서 남자를 30% 채워준 경우가 많은 거예요. 지방직으로 가보면은 지방직에 뭐 장애인 전형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몇 명 안 뽑거든요. 근데 임용할당제는 채워야 돼. 그러다 보면은요 그죠? 여자 뭐 몇 명 안 뽑는데 뭐 5명 뽑는데 여자가 4명 됐다. 그럼 남자 더 뽑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30%를 채우지. 이런 식으로 해서 뽑는 경우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특정 성이 일방적으로 불리해지거나 역차별을 받거나 하지 않더라고. 분석해 보니까. 그래서 깨갱했지, 깨갱했는데 이게 프레임이고 편견이에요. 항상 남자가 주도하고 있고 여자가 거기에서 혜택을 받는다는 식으로 그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실제로는 그렇게 운영은 안 되더라. 그런 게 임용할당제.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특정 성이 학교 같은 데는 특히 그래요. 학교는 저기잖아요. 저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 너무 많아가지고 남자 저기 하려고 되게 노력하잖아요. 노력하는데 그거 채웁니다. 거기도. 아이들이 저 별로 바람직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맨날 보는 게 보육받을 때부터 여자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어릴 때 중요한 시기의 사회화를 초등학교 때까지 다 여성들에 의한 사회화만 이루어지면 바람직하지 않대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게. 그러니까 성 역할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나쁘게 말하는 성 역할 말고 그거 말고 나름의 그 성 역할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화롭게 애들이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임용할당제 채워야 될 논리를 또 그렇게 또 찾더라고요. 학자들은.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걸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특정성에게 불리하게 하려는 제도는 아니고 그리고 또 있죠. 장애인 전형.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것도 할당제잖아요. 장애인 전형. 우리가 평등 개념 얘기할 때 제가 뭐 얘기했었어요? 우리 평등의 개념이라고 하는 게 터너라고 하는 학자가 영국의 학자인데 터너라는 학자가 평등이라는 책을 86년도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4가지 나눈 걸 제가 소개했던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가 이게 본원적인 평등이야. 모든 인간은 평등해야 돼. 기억나요 이거? 공부했던 거? 두 번째 평등. 이거는 기회의 평등. 신분제도 이런 거 폐지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 폐지하고 지역차별 폐지하고 인종에 따른 차별 폐지하고
누구에게나 문호를 다 열어라. 세 번째는 뭐예요? 조건의 평등이었어요. 문호는 다 열어놨는데 내가 똑같은 노력을 해도 나는 내 조건, 형편상 거기까지 못 쫓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래서 그때 그 얘기 했을걸요?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 내가 끝나고 가서 아파서 누워있는 엄마 병간호하러 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생계가 안 돼가지고 지금 내가 가서 일을 좀 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서 내가 공부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조건이 다른 거예요. 기회만 똑같이 준다고 다 진짜 평등해지는 건 아닙니다. 조건의 차이가 다 있어요. 장애가 있다는 건 어때요? 불편함이잖아요. 몸에 불편함이 있어. 아니면 어디에 통증이 있을 수도 있어. 이동하는데도 시간도 많이 걸려.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저 공부하는데 공부 시간에 몰입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똑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성적은 좀 낮게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우리는 제대로 된 평등은 능력과 노력에 따른 차별을 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니까 노력을 그만큼 했다면 성적이 좀 떨어지더라도 받아들여줘야 된다. 여기까지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용할당제를 하는 거예요. 대학 갈 땐 농어촌 전형도 있었잖아요. 농어촌은 인프라가 되게 부족하잖아요. 그러죠? 인프라가 부족해 학원 같은 거 갈 만한 데도 별로 없잖아요. 내가 수학학원 가야지? 그래도 우리 읍내에는 학원이 2개밖에 없어. 여기 아니면 저기. 그런 상황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아무래도 불리하잖아요. 그렇게 돼요, 안 돼요?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요. 제가 보니까 농촌 지역은 선생님을 잘 못 구해. 선생님 못 구해. 젊은 선생님 잘 없어. 조금 된다 싶으면 인접한 큰 도시로 나가버려. 그래서 봤더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도시에서 밀려서 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경우들도 있고 연세가 많다고 무조건 실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교육 환경이 좀 떨어져. 학교 선생님들도 솔직한 말로 시골에 잘 가려고 그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다 도시로만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시골에 가 있는 분들 뜻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 경쟁 난 싫다 하시는 분들이거나 뭐 이런 분들 뭐 기본빵은 다 하겠지만 학교 선생님 되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회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얘네들을 좀 이렇게 별도의 전형을 통해 가지고 선발해 주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런 것들 하는 겁니다. 우리도 저소득 전형도 하죠. 저소득 전형 참. 이런 것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노력의 정도를 가지고 다시 따져보자. 이게 임용할당제인 겁니다. 임용할당제. 이렇게 뽑는 게 왜 좋으냐. 자, 이런 거를 다른 말로는 대표관료제라고 하는 대표관료제. 이런 말을 갖다 쓰는데요. 이건 이제 킹슬리라는 학자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 킹슬리. 이거를 이제 미국이 받아들이는데요. 대표관료제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인구 구조를요. 그러니까 봐봐요. 인종, 성별, 지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완전히 축소해가지고요. 공직사회를 곧 인구 구조의 축소판으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하는 임용할당제 하는 것처럼. 장애인이 전체 인구에서 몇 프로야? 그러면 장애인 전용으로 그 몇 프로를 뽑아. 아예 따로. 장애인들만 시험 볼 수 있게. 저소득이 우리 사회 몇 프로 정도 되지? 저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에 미달되는 게 몇 프로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그 비율만큼의 공무원은 그 전용으로 뽑아. 이런 식으로 뽑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런 식으로 뽑아 채워넣어. 왜 그렇게 하는 거냐? 이로운 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주류들에 의해 가지고 공직의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것을 내부 통제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출신자들이 잠깐만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는 장애인들한테는 불리한 정책인데요. 라든가 잠깐만요. 특정 지역만 유리한 정책은 하면 안 되죠. 라든가 아니면 더 나가서 지금도 기득권이 많은데 그 분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방에 조금 더 재원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서부 지역은 더 이게 지금 개발도 안 되고 너무 살기가 불편한데 여기다 인프라를 먼저 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든가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기 출신 계층을
대변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직사회를 채워놓으면은 공직 내부의 견제와 통제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게 더 좋은 정책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왔어요? 느낌 왔어요? 그게 대표 관료제예요. 이런 걸 하려면 무조건적인 실적주의. 지금 우리 사회도 지금 이 청년 세대에서 많이 생각하고 있는 무조건 객관적 시험만 봐서 뽑아라. 이렇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양한 어떤 그 장점들을 살려내려면 이 뽑는 방식도 좀 다양해질 필요가 좀 있다는 거죠. 이게 적극적 인사행정인 거예요. 적극적 인사행정. 됐습니까? 네. 요래 가지고 대표 관료제 킹슬리 요 기억을 해두시고 미국이 저걸 도입을 한 거예요. 도입을 했고 또 하나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 선거에 복무했던 사람도 좀 한 자리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도 이런 결합이 좀 돼 있는데 또 그게 뭐냐? 공기업 사장은요 청와대에서 낙하산으로 보내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공기업 사장이 내부 승진하는 케이스는 희소해. 원래 희소하다고 이 정치인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요. 정치인 출신이나 정치권에 가까운 인사들이 갑니다. 아니면 뭐 대학 교수인데 이번에 나는 누구 지지하는 쪽에 섰어. 학자들 모임에. 그래서 거기 자문 역할을 해. 그럼 이런 사람들 한 자리씩 주잖아요. 나중에.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인사혁신처장 아까 얘기했는데 인사혁신처장이 다 그런 식인데 지금 보면 계속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재인 캠프에서 조언해주고 당선되기 전에 그랬던 학자분들이 가서 하더라고요. 계속 그분들이 학자 출신이 계속 하고 있던데 요번에는 내부 승진했나 보더라. 요번에 내부 승진했어요. 공무원이. 이런 케이스도 물론 있어요. 있지만은 도와줬던 학자. 왜냐하면 그게 철학을 공유한다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나쁘게만 볼 건 아니에요. 떡국을 지들끼리 나눠 처먹네 이렇게만 생각할 건 아니야. 그런 면도 물론 있는데 그렇게만 볼 건 아니고 철학을 공유한다는 거 아니에요. 괜히 가서 지지했겠어? 물론 한 자리 얻어먹어보려고 가 있는 사람도 물론 있을 거야. 정치권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런 사람들 제가 좀 아는 사람도 있고 만나본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게 논팽이 같아. 보면 어떻게든 뭐 한번 한 자리 얻어보려고 기웃기웃거리고 다니고 그래. 그러면서 되게 철학을 공유하는 것처럼 막 얘기하는데 나중에 보면 여기서 떡고물이 안 떨어지면 저쪽으로 가 있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걸러내야 되겠지만은 어쨌건 철학을 공유하면서 같이 노력했던 사람들이 그런 자리를 맡아 들어가면 이른바 코드 인사가 되는 거잖아요. 코드 인사가 단점도 있겠지만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간다 단점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왜 어떤 정권을 교체해주고 어떤 정권을 밀어줍니까? 국민들이. 이번 시기에는 니네들이 내세우는 정책을 한번 해봐라. 그게 좀 필요한 것 같다 하는 거 아닙니까? 똑똑한 유권자는요. 때와 장소에 따라서 정권을 교체해주면 돼요. 지금은 경제가 좀 성장 가도를 달려야 될 때 아니야? 하면은 보수 정권을 찍어주고 지금은 좀 형평성을 올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아? 그러면 진보 정권 찍어주고 이렇게 스윙부터 우리가 왜 이거 공공선택 이론에서 공부했었잖아요. 중위 주변에 모여있는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판단해줘야지 국가가 잘 돼요. 양쪽 극단에 있는 사람들 어차피 답정너잖아. 답정너. 그 사람들이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한쪽 정파만 지지한다. 그런 사람들 빼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때 그 스윙보터 역할을 스윙보터라고 그러거든요. 역할을 잘해줘야지 되는데 시기에 따라서 그죠? 네, 그래야 되는 건데 이제 그렇게 뽑혔을 때 그 세력이 아무튼 그 방향으로 한번 가봐야 돼요. 제대로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하는 것도 일종의 적극적 인사행정의 한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정무직 공무원들에 해당되는 장차관급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다른 자리들도 임명하는 자리들을 많이 뒀잖아요. 그러니까 공기업사장도 대통령 임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공기업사장을 자기가 보고 쟤는 좀 한 자리 챙겨줘야 되는데 하면 또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물론 내부 구성원들은 막 반대하죠. 막 낙하산 인사 반대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또 중요한 목소리고 중요한 목소리. 왜 그러면 그 정도는 해줘야 그래야지 낙하산을 보내도 업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을 좀 보내. 전혀 무관한 사람을 보내버리면은
노조가 반대하고 막 공기업가 노조가 있잖아요. 반대하고 막 이러니까 전제가 되죠. 그러면 대통령도 함부로 거기다 막 아무나 꽂아놓지 못하지. 이런 거. 응?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 되게 좋아지고 있는 게 미국 봐봐요. 트럼프가 자기 딸이 무슨 보좌관 아니야? 백악관? 야, 이건 뭐 있을 수도 없어. 도대체 우리나라는 상상도 안 되는 일이에요. 미국은 오히려 그렇게 하잖아. 또 자기 사위도 뭐 하고 골 때려 아주 그냥 보면. 오히려 미국은 이런 거 우리가 봤을 때 문제가 될 정도 너무 오픈마인드 같아 지금. 이런 거가. 그건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책임도 지들이 지면 돼. 그냥 이런 마인드가 좀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좀 그렇고 좀 별로고, 기왕이면 딴 사람 쓰는 게 낫죠. 어디 가족을 갖다 씁니까? 그거는 우리 정세는 좀 안 맞고. 그러나 아까 말했던 이런 할당제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대통령 주변 사람들을,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전진 배치하는 거, 이런 것들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람. 됐죠?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갖고 이런 점에서 인상적인 소극성을 넘어서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런 겁니다. 또 뭐 모를 만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실적주의로 했을 때에는 정당 이념이나 정책 추진과 실현이 곤란해지는 문제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다 설명이 한꺼번에 된 것 같습니다. 315페이지의 그 역관주의와 실적주의 비교하는 거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잠깐 끊어서 다음 시간에는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장단점 다시 한번 보고요. 또 적극적 인사행동 지금 얘기해버렸어요. 제가 317페이지에 나오는 적극적 인사행동도 보고 대표 관료도 다 얘기했어요. 그죠? 요거까지 쭉 한번 훑어보면서 복습해 보면서 이제 공직의 분류로 가서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지금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이 구분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잠깐만 쉬었다 다시 만날게요. 네.